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악 교과서 분석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악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다 서양 음악이랑 둘 다 같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어저께 서양 음악 얘기 1강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서 오늘은 좀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뭐 교과서 분석반을 이제 국악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1, 2월이라고 하는 8주 동안에 이제 인용 전체 범위를 이제 교과서를 교재 삼아서 한번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이론반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범위를 어디 넘어가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좋은 자료, 그러니까 교과서는 되게 좋은 자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음악사랑 이제 음악 이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관심 있어 하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서양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이제 궁금하실 때 또 물어보고 하면은 제가 또 즐겁게 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양 음악이랑 국악 똑같이 교과서를 제가 주제별로 모아놓은 파일을 메인 교재로 나가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수강위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강 회원만 이제 보실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가입을 안 하셨으면은 가입하셔서 이제 그 등업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제 서양음악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교과서 내용을 쭉 모은 걸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국악은 서양음악보다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아요. 제가 이제 한 주 안에 우리가 얼만큼 공부할지를 이렇게 좀 배분해서 수업 시간을 짜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음악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막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국악은 이제 뭐 1시부터 5시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이번에는 이 교재 있잖아요. 국악 교과서 교재로 이제 전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이제 교과서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다 외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요 교과서 모음집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아이패드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커리큘럼 자체는 한국 음악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악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별로 지나가면서 서양 음악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을 보는 관점,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초점 두어서 공부해야 될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양 음악보다 이제 주어진 시간도 적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서양 음악사는 어쨌든 유럽 음악 전체를 다루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반도 안에 있었던 그런 음악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첫날 첫 시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음악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특히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음악사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엄선해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이제 한국 음악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막 너무 많아서 막 정신이 없다 이럴 것은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페이지는 이제 음악사가 아니라 갑자기 이론 정리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서양 음악이랑 마찬가지로 금성 그 고등교과서에서만 이렇게 이론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딱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 부분만 한번 저희가 첫날이니까 웜업처럼 지금 잠깐 한번 훑어보시고 이제 문제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보시면은 처음에 한 두 페이지 정도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제 전혀 모른다. 이제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하시면은 정말 이제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아는 만큼만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고 다시 수업하도록 할게요. 네, 아마 풀어보시고 되게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이론을 이제 먼저 풀어본 이유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이론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론의 진짜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국악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외우면은 어떻게 보면 또 빠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가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전체 뭐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임용을 막 다 만점 받고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1, 2월 교과서 분석반 동안에는 이거를 마스터하는 거를 목표로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손도 못 대겠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차차 저희가 이론 하나씩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제 답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맞춰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문제집을 보시면은 1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일명으로 읽어라 라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국악의 민요를 기보할 때 이렇게 E 플랫 장조인 것처럼 기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미 라에다가 플랫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성음악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갈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E 플랫 장조인 것처럼 이제 기보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악기들도 세팅 자체가 E 플랫 장조 아니면 A 플랫 장조 이런 거 연주하기가 좋게끔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노래로 부를 때는 이제 절대음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보의 얘기인데요. 지금 황종은 E 플랫이다 라는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서양 음악의 한 옥타브를 12개 음으로 나눴을 때 이름 뭔지 아시죠? 이름 하면은 대체로 이제 알파벳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C부터 B까지 도, C, C샵, D, D샵 이런 식으로 이제 12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매칭을 이제 황부터 황대태역, 고중림, 이남무, 음까지를 하나씩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 교과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항상 이제 황대태역, 고중림, 이남무 이 12개의 음은 4개씩 세트로 해서 황대태역, 고중림, 이남무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도 막 유가 무슨 음이야 하면은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그려보고 매칭해서 그냥 맞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2개 율의 순서를 외우시고 이것이 이제 옥타브 안에 반음이랑 다 매칭이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황종이 E 플랫이라고 한 것은 시작하는 음이 E 플랫이다 라는 건데요. 이 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E 플랫이 황이면은 솔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려가지고 솔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솔, C 플랫이면 이미구나. 이렇게 매칭하면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못 푸셨던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칭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첫 글자만 한글로 제시해라. 그래서 원래는 유명 이름이 두 글자예요. 그래서 황종 그리고 뭐 태면은 태주 이런 식으로 풀네임이 있는데 이제 황대태엽 이거는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보통 악보에도 이 첫 글자만 쓰니까.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풀네임을 다 외우셔야 되겠고 가능하면 이제 한자로 제시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옥타브를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황종이 E 플랫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미들씨 바로 위에 있는 E 플랫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옥타브 위에 있는 황종은 이제 E 플랫은 똑같은 황종이지만 저희가 교과서에 봤을 때 이렇게 물수변을 붙여가지고 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옥타브 높은 소리를. 그래서 이제 황이 아니라 청황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율명으로 읽을 때에도 고임, 임, 황남임 이렇게 하지만 이 황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이름을 치자면은 청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물수변 붙여가지고 이제 황을 그리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제 시간 나시는 대로 복습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진짜 1, 2월 동안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장단이 정말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하반기 막 문제풀이반 가서도 장단 못 외우시고 이제 이게 거기에 적용이 안 되셔서 문제 못 푸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게 장단 그냥 한번 쳐보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친해지면 끝이다. 그리고 2차 시험에도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장단은 미리미리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들은 다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되니까 건너뛰고요. 장단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장단에 명칭을 써라. 그러면은 뭐 중물이, 뭐 휘물이 이런 이름들을 쓰는 건데요. 박자표를 제시해라라고 한 것들이 지금 7번까지가 다 이제 민요에 쓰이는 그런 장단들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화성학 이론 첫 시간에
호박자랑 겹박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호박자는 뜻이 뭐냐면 미음표를 기준으로 하는 박자. 그리고 이제 겹박자는 이제 겹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서도 음표가 굉장히 많죠. 근데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 그럼 지금 조금 이렇게 하나씩 떼어뜨려 봤을 때 4분음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개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4분음표가 이 한 마디 안에 몇 개 들어갈지 한번 세볼까요? 각자 지금 세보셨을 텐데 12개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게 그 박자표를 쓰자면은 4분의 1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12개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3개씩 나누면은 이렇게 4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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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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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겹박자인데 요거를 이제 국악 용어로는 소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박 자체는 지금 4개의 박이 하나의 장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박자짜리 곡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박은 그 안에 쪼개보면은 또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 3개의 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박이다 해서 소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곡은 3소박 4박자의 곡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곡은 12박으로 분류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곡들이 많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8분음표가 조금 더 많죠. 8분음표를 3개씩 묶으면 몇 박인지 그걸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8분음표를 3개씩 묶었더니 총 4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소박 4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박을 1번은 4분음표를 했고 이거는 8분음표를 했다라는 것은 속도가 느려졌을까요? 빨라졌을까요? 조금 더 빠른 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번에는 이제 8분음표가 3개 모이면은 이제 몇 박이 되냐면은 점 4분음표랑 같은 길이죠. 그럼 점 4분음표 단위로 지금 몇 박인가 한번 세봤더니 4박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소박 4박자 곡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요에 쓰이는 박들은 3소박 4박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더 뭐가 장식적인 게 많지만은 점 4분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박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시면은 4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하고 4번을 저희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둘 다 똑같이 3소박 4박자고 이제 그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속도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더 느릴까요?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유추를 해보시면은 3번이 보면은 이제 훨씬 음이 적죠. 그러면은 적은 거는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속도를 들려드려 보면요. 덩, 떡쿵, 덩, 떡쿵.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지금 빠르긴데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속도로 이제 좀 결정이 되냐면은 쿵, 더러러러, 쿵, 쿵, 더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는 상당히 다르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빽빽할수록 빽빽하면은 느리다. 그리고 이제 성기면은 성기다는 표현을 국악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띄엄띄엄 있으면은 성기면은 빠르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장단 파악하는데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5번, 6번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빠른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5번, 6번은 상당히 좀 빠른 편이고 이제 7번은 1, 2, 3, 4, 5, 6이 다 3소박 계통이었는데 7번은 3소박 계통이 아니에요. 2소박 계통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소박으로 했을 때 몇 박일까요? 박자로 치자면 4박자. 그쵸? 4박자가 이제 한 단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2소박과 3소박의 차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그러면 볼게요. 3소박이면 이제 6번을 제가 한번 5번을 들려드리면 5번은 지금 3소박 4박이 아니구나. 자, 5번 빼고 아까 전에 3번이 덩, 따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번을 들어보세요. 덩, 따따쿵, 따쿵, 덩, 따따쿵, 따쿵
뭐가 더 빠르죠? 7번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소각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함소박 계통의 음악인데 이걸 더 빨리 하면은 그냥 2박으로 줄어든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좀 잘 되시면 좋은데 이소박은 무조건 빨라요. 그래서 이제 휘몰이라고 해서 가장 빠른 장단이다. 자, 5번은 제가 깜빡하고 이제 설명을 못 드릴 뻔했는데 잘 보시면은 그 혼소박이라고 하는 이제 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잘 보시면은 덩, 딱, 쿵까지 한번 이제 그 단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쿵, 딱, 쿵 이렇게 되는데 8분음표 단위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의 형태로 이제 소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박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 자체가 일정하게 가지 않는 거죠. 박의 길이가. 그래서 이런 거를 혼소박, 사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 마디 자체는 지금 4개의 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몇 소박이냐를 봤을 때 섞여 있어. 그러면 혼소박, 사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밑에는 뭐 쉬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8, 9, 10, 11은 어렵게 생겼죠. 이거는 저희 좀 그 2월달 이제 교과서 분석 후반부에 좀 보실 텐데 풍류방 음악에서는 이렇게 그 장단이 훨씬 느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민요 장단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제 민요 위주로 보시고 이거 나중에 외우겠다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이 정도는 너무 식은죽 먹기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장단 이름 놓고서는 내가 장단으로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장구와 소리북의 위치, 명칭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뭐 어떤 그 장구나 소리북의 주법을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위치,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아셔야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당장 내년이라도 학교에 가셔서 지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장구, 소리북은 또 약간 레어하지만 장구는 무조건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장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2번에서 이제 열심히 봤었던 그 악보들은 어떻게 보면 서양식 음표로 이제 기보를 한 건데 이제 그 우리나라 정간으로 또 표시할 때는 이렇게 부호가 있고 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우시면 금방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1, 2, 3, 4가 무슨 톨인지는 쉽게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하신 분들도 여기 있는 민요들이 각각의 무슨 톨인지를 다 아는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아시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민요는 뭐랄까 연구가 어느 정도 많이 됐고 교과서에서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이론을 또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민요를 막 다 응용을 해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지금 문제를 좀 쉽게 풀었다 하신 분들은 교과서 분석반 끝나기 전까지 이 민요들까지 다 이제 암기하시는 걸로 목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서양음악 형식을 이해하려면 악보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국악의 형식은 악보랑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곡은 이 형식이야를 외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정도는 다 맞추신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내가 다 외워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7번에 보면 연주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서양 음악에서 성악의 연주 형태, 기악의 연주 형태 이런 거 이제 맛보기로 하고 갔는데 국악에서도 이렇게 연주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니 이 곡이 이렇게도 연주하고 저렇게도 연주하고 막 이래서 머리 아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연주 형태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이제 암기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수업 나갈 때 이제 악곡 위주로 수업 나가는 또 그런 주거차가 있거든요. 그때 다 들려드리면서 할 테니까 이건 좀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라 미리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 재료에 의한 분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악, 재래악 이런 데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분류입니다. 그래서 악기들 자체가 지금 낯선 악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악기는 저희 계속 많이 보실 거고 저희 그 국악 교과서 분석 책 있죠. 거기에 뒤쪽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부록에다가 제가 악기들 산형이라 이런 거 모아놨으니까 그 설명 드릴 때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국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오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다 푸시고 이제 너무 이제 미리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교과서 분석 책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오늘은 사실은 한국음악사라는 것을 한 번에 다 나가야 되니까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외우겠다 이것보다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음악사를 다루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국음악사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느냐. 왜냐면 서양음악사는 어제 보니까 어때요? 서양음악의 자부심이 뭐라 그랬죠? 단성부 음악이 다성부로 이제 만들어진 거. 그게 이제 서양음악은 정말 이제 그 자부심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화권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음악은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음악사를 기록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틀이 좀 잡혀지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 음악사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국가에서 음악을 주관했다라는 점이에요. 서양 음악은 보시면은 이제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음악 문화가 반영되고 또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면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음악이 너무 중요해. 이거는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음악 기관을 막 신라 시대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막 다 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할 때는 이런 음악을 틀어야 되고, 막 연주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고, 이 음악을 왜 해야 되고, 막 이런 이론들이 막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음악을 이제 궁중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냥 다만 이제 점점점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 음악이나 아니면 풍류방 음악 이런 식으로 이제 궁중 밖의 음악은 거의 이제 조선 중반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음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임용에 제일 좀 적합하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오늘 이후에 모든 수업들은 다 조선 중반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전부터의 역사는 이제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요거를 파악하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요 6쪽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한국음악사 연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표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놓은 거기 때문에 먼저 요거를 보고 이따가 그 나오는 부분들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상고시대. 상고시대라는 것은 기원전에 이제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남지 않은 유물과 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서양 할 거 없이 어떤 의식적인 행사에서 음악이 쓰였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그 유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천의식이라고만 써 있는데 혹시 뭐 한국사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뭐 부여에서 영고, 뭐 동맹, 무천 막 이런 것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체 기록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절기 같은 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 뭐 음주 가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어렵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 그런 제천 의식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번개가 쳐도 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안 오면은 또 뭔가 막 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게 자연에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천 의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핫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임을 되게 게더링 해주는 그런 중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농악 이라든지 붓에 음악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좀 음악이 굉장히 복잡하고 향토적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막 자세하게 실리진 않지만은 연구적인 가치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뿌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고분 벽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밑에 칸으로 가야 돼요.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국시대 보시면은 지금 방금 보셨던 이제 고분 벽화 얘기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의 그 고분 벽화들, 지금의 중국이나 몽골 이쪽에 있는 뭐 그 커다란 무덤의 안쪽에 벽화에 그 악기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 이 시기에 기록은 없지만 저런 생김새의 악기가 있었구나. 근데 어떤 악기는 봤더니 그 역사적인 기록의 생김새의 어떤 악기가 그림으로 있어. 그러면은 진짜로 이 악기를 연주했었겠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하면은 대표적인 악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거문고거든요. 거문고는 이제 조선시대까지, 또 지금까지도 연주가 되니까 사실은 생명이 굉장히 긴 악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삼국사기에서는 뭐 왕산악이 중국의 악기를 본따서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근데 벽화를 봤더니 그 이전에 이미 거문고같이 생긴 거를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그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이제 재구성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됐을 때는 사실은 사대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뭐 그런 가야금 같은 것도 뭐 중국의 칠연금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 했는데, 가야금도 또 이제 유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신라 초기에 토부 같은 데 보면은 또 가야금이 막 양이두도 버섯이 있는 그런 악기들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대다수의 학자들은 뭐 기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유물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 결과 이제 거문고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긴 약 2000년 이상의 지금 수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악에서는 이제 거문고 가야금 이 두 가지 악기가 거의 우리나라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구려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그 거문고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서는 가야금 있는 거,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백제에서는 악기가 없었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랑 그런 교류를 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들 이제 이따가 본문에서 좀 보실 거고요. 정읍사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어떤 그 단어가 있는데 꺽쇠 같은 걸 해놨다 그러면 악곡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읍사라고 하는 악곡이 이제 기악곡으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럼 어떤 곡일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악에서는 서양음악하고 또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서양음악에서는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새로 탄생을 할수록 이제 전과는 다른 나의 스타일, 아니면 새로운 악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제 때부터 이어져 온 음악이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 건국을 그랬어도 고려시대부터 불리던 노래를 우리는 또 거기서 가사만 바꿨다. 이렇게 해서 막 궁중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읍사라는 곡이 지금의 이제 수제천이라는 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백제라는 이제 역사성과 또 연결시켜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면은 되게 중요한 게 최초의 전문 음악기관인 음성서라는 게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이게 5세기, 6세기 막 이때쯤인데, 그때쯤부터 우리 한반도에서는 국가에서 음악을 중요시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도 관리하고 궁중에서의 음악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놨다. 이런 사실들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삼국 통일을 했죠. 676년에 했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고구려 백제에 이미 음악 문화들이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개성 있는 음악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말살시켰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다 포용을 했을까요?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의 음악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놀랍게도 고려가 개국을 했을 때도 통일신라 음악 문화를 또 계속 이어가고요. 조선이 개국을 했을 때도 고려를 또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음악의 역사가 이제 쭉 줄기가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불교 음악의 전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아니죠. 그래서 이때도 뭐 거풍왕 막 이런 왕들을 통해서 왔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종교는 음악이랑 거의 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 상고 시대의 제천 의식에서도 음악이 있었고, 쉽게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음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불교가 들어올 때도 범패라고 하는 음악이 들어와서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범패가 계속해서 불리고 있어요. 그것 또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범위 중에 하나가 되겠고, 향가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다행히 악보가 지금 남은 게 없어서 저희가 그냥 이제 있었구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음성서도 유지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기관도 계속해서 있었고, 이때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지만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동시에 있는 거를 남북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발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기상을 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세한 자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문헌이나 이제 그런 벽화 같은 걸 통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고구려의 음악을 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로 왔는데, 고려에서는 이제 불교가 국가가 되면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를 이제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전을 생각해 보시면 국가적으로 막 축제를 열고 이런 음악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고려에는 그게 된 거야. 그럼 그만큼 대규모로 이제 뭔가 국가에서 크게 화려하게 뭔가 음악적인 행사를 했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외울 건 없는데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에 아악, 당악, 향악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별표를 쳐보시고요. 이게 이때 이 아악, 당악, 향악은 이제 이름에서 조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무슨 음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정한 음악 스타일, 당나라의 음악 스타일, 오늘 우리나라의 음악 스타일 이렇게 이제 음악이 구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음악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팝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전혀 다른 종류의 음악들이 공존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배경은 이따가 교과서를 통해서 저희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용음악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궁중에서 이제 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뭐 만수무강 하소서 뭐 우리나라 잘되게 하소서 이렇게 음악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문화가 송나라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가 이렇게 긴 만큼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 다음에 뭐 아악서, 전악서 이런 얘기는 이제 음성서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관들을 더 설치를 하게 됐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제 조선이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실 텐데 조선 하면은 세 명의 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냐면은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셋이서 그냥 음악을 그냥 확 이렇게 일으켜셨어요. 그래서 이 셋이서 각각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켰는지 그거를 아는 게 거의 조선 전기 그 궁중음악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떠오르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 옆에 있고요. 세종께서는 진짜 한글 만드신 것만 해도 진짜 인류사에 남을 그런 위인이신데 정말 곡도 지으시고 이제 악보 체계도 만드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문자도 세상에 다양하지 않은데 이제 악보 체계는 진짜 더 없거든요. 그래서 정간보라는 것을 만들고 그거를 또 세조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또 이제 개작을 하셔서 이제 오음약보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재밌게 좀 구체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그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다음에 곧 이어서 병자호란 이런 게 양난이 있으면서 이제 궁중이 이제 막 선조도 도망갔다 오고 막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은 왕이 도망가고 하는데 악공들이 도망 안 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도망가고 악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악기들을 중국에서 한번 내려주면은 그거 한번 망가질까 막 진짜 열심히 막 만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해야 되는데 전쟁 나니까 막 다 부서지고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궁중의 역할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 당악의 향악화 및 향악의 발전 이 말은 조금 어렵겠지만 아까 전에 고려 시대에 아악, 당악, 향악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했죠. 그럼 당악은 쉽게 말하면 외국 음악이에요. 외국에서 온 음악. 근데 그게 향악화됐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식이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찬송가도 약간 민요식으로 부르는 할머니들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찬송가가 이제 서양 음악인데 우리나라 스타일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향악화라는 건지 또 어떤 식의 변화가 있길래 향악화라고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궁중의 역사만 다룬 것은 조선 전기가 끝이다. 이제는 이제 기록들이 좀 남아야지 우리가 음악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양반들 혹은 이제 그 이상의 또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검은고를 너무 사랑했다 보니까 검은고가 정말 그냥 뭐랄까 그 인격 수양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배지 같은 거예요. 거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약간 인스타에다 뭐 인증하고 이러듯이 이제 그때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막 엄청 중요하지만은 검은고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완성했다 막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검은고를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연주하냐? 악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시에 뭐 인쇄술이 그렇게 막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악보를 다 썼습니다. 그럼 그 악보를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아 이런 곡을 연주했구나. 아, 이런 식으로 검은고 연주법이 좀 변했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풍류방 음악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가곡, 가사, 시조, 얘네들은 대표적인 풍류방 음악 중에 이제 성악곡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저희가 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중인층들도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민간의 음악들을 더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우리 글을 모두가 다 쓸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악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음악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런 식의 음악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있었던 그 민속 음악들은 다 그 정말 전문 예능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성이 높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사랑받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 국악을 주제로 하는 음악 그 컴피티션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보면 대부분 막 판소리 전공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시지 막 정가로 승부 보겠다 이런 분들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판소리, 산주, 신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객을 모으기 위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이 와서 돈을 내고 와서 보는, 그러면 더 원래 돈이 있는 곳에 더 잘하는 사람 모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막 그 인격 수양을 위한 검은고, 얘네들이랑 차원이 달라. 그쵸? 취미생은 끝까지 취미생일 뿐이다. 근데 이제 목숨 걸고 밥 벌어 먹으려고 이제 피토하면서 연습하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을 이해하시고 예배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기 이후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라고 쉽게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큰 특징은 이제 서양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일제강점기쯤이에요.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조금 직전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학교를 세우면서 찬송가 가르치고, 요게 이제 서양음악이 들어온 뭐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 이전에 홍대용도 막 뭐 들여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서양음악을 부르고 배우고 요렇게 한 건 이제 근대 학교에서부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민요를 가르치고 막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배운 사람들은 서양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민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반에 존재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막 공연을 하고 이런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무대 같은 것도 생기고 공연장도 생기고 이제 해외에서 뭐 연주하는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서양 음악 위주로 하게 되면서 국악이 굉장히 이제 그 위상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또 있었어요. 또 그 일본에서 또 못하게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전통 음악을 이제 부활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 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국립국악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관현악단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그런 학과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양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 위주라서 이제 근현대기는 얘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상고 시대부터 이제 거의 그 삼국시대, 남북시대까지는 어떤 악기들이 있었냐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보여져요. 왜냐면은 악기를 뭐 주고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나 벽화에 그림이 있거나 이런 정도지 악보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악보가 언제쯤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시기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악보는 고려시대 악보도 없고요. 이제 세종실록 악보가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악보예요. 그러면 다행히도 그 앞에 있는 곡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러이러한 악기들이 있었고 그 악기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문화가 있었겠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심화반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조선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책으로 한번 보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 텐데요. 상고시대 악기 유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발적으로 막 책에 여기저기 막 나와 있거든요. 제일 오래된 게 반구대 암각화. 이게 아마 울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엄청 큰 바위인데, 막 뭐가 엄청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약간 그 길다란 나팔 같은 거 막 그려져 있고, 뭐, 그런 악기들이 조금 있어. 근데 그런 시기의 악기들은 뭐 복잡한 피아노 같은 이런 악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동물 뿔을 자르던지 아니면 뭐 피리로 한던지 이런 식 정도의 악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악기 자체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뼈피리입니다. 그래서 새 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길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이제 비워져 있으니까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피리로 불었을 걸로 추측되는 그런 이제 뼈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창동 현악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교과서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과서로 저희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프린트로 와보시면은 이제 3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쪽수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그 3쪽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3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 남국시대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못 봤던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삼국시대에 보시면은
고구려는 이제 거문고라는 얘기 우리 조금 전에 했었고, 백제가 이제 일본하고 교류했다는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처음 보는 얘기 뭐가 있냐면은 미마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다가 뭐를 전파했는데 뭘 전파했냐? 기약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약무는 이제 악기 할 때 우리 기악곡, 성악곡 할 때 기악이 아니라 이 기가 그 제주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 부리는 약간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악은 이제 악기고 무는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라고 하면은 서양이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음악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음으로 이루어진 예술, 그 음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악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악에는 항상 이렇게 뭐 춤추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기악무라는 것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가면극이거든요. 그래서 가면극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극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거라서 오늘날의 양주 별산대놀이 그리고 산대도감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디테일도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정읍사라고 하는 이 사는 국악하다 보면 한자 보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 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 같은 거 얘기할 때 송사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는 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사라고 하는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라고 아는데 지금은 가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변천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악곡의 형태로 수제천이라는 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제천은 진짜 아름답고 되게 멋진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가야금, 음성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에 왔을 때는 이제 여기 그림이 좀 흐리지만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이때에도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악기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그냥 어떤 악기가 있었냐 정도까지 저희가 알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음악사를 유추하고 좀 재구성하는 식으로 음악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물이나 유적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악기다. 그 정도를 아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본문에서 보시도록 하고, 삼국음악 융합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사면삼죽입니다. 사면삼죽 한번 이제 동그라미 뭐 형광펜 이런 걸 쳐주시고요. 사면삼죽은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악기의 그 구성이 이제 현악기와 관악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어디 써 있냐면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삼국사기라고 역사책에 어떤 그 주제별로 글을 써놓은 부록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음악을 다룬 악지라는 제목의 책이 또 있습니다. 삼국사기 안에.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써야 되는 게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거든요. 삼국사기 악지에 그 우리나라의 그 향악에 대해서 첫 마디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신라의 향악은 사면삼죽 박판대고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면삼죽과 이게 대표적으로 사면삼죽이라 얘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박판이라는 악기 그리고 대고라는 악기까지 같이 써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타악기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형태다. 그거를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생각해보시면은 신라 하면은 가야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현악기밖에 없는 그런 문화. 고구려 하면은 이제 검은고밖에 없었다. 그러면 좀 빈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관현악 세팅을 이제 해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악기인지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 세 개의 현악기에 검은고 가야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얘기는 봤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고려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음악, 향악, 당악, 아악이 다 이제 구분지어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선 전기의 3명의 왕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음에 세종께서는 정간보를 창안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조께서 또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성종이
악학개범을 편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악학개범은 작년 시험의 문제로 이제 악학개범을 써야 되는 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권 안 되니까 그 책들 정도는 뭔지 아시면 좋은데, 악학개범은 왜 성종이 한 음악적인 일이 사실은 이 악학개범 편찬한 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하나로 성종은 음악의 신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로 악학개범이 정말 저는 전 세계에 이런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궁중에서 하는 모든 음악의 뭐 이론이라든지 악기, 아니면은 뭐 악기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음악 연주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춤을 출 때 절도라든지 어떤 행사에 무슨 음악을 쓰고, 이 모든 거를 다 써놨어요. 그림도 다 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심화반 때는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아주 귀중한 책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는 아까 전에 꺽쇠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쉼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도 곡명일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엽, 얘네들은 다 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곡들이 다 창작자가 있어요. 창작자가 누구냐? 세종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묘제례학은 이제 큰 따옴표로 돼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그래서 큰 따옴표는 이제 뭐 여러 개의 모음곡 같은 거를 가리킬 때 좀 쓰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오페라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종묘제례학은 종묘제례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사에 쓰이는 음악인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세조 얘기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세조가 되게 잘한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것을 세종께서 향악 스타일, 우리나라 스타일의 곡으로 만드셨거든요. 상당히 사대주의가 심했던 그런 시기에도 굉장히 자주적인 정신으로 곡을 만들었지만, 그때에는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중국의 음악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그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분들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왜 중국 음악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근데 신하들이 다 반대한 거죠. 근데 세조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세종께서 만드신 이 보태평 정대엽이라고 하는 곡들로 종묘제례의 음악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그 국악이라고 하는 이제 자주적인 정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이게 사실은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 시험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 여기로 왔는데, 이제 여기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명창 모흥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봐도 약간 그 서민 냄새가 나죠. 그래서 명창이라는 게 이제 되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판소리 공연하는 거를 그 당시에 막 그림 그리는 막 김홍도 이런 사람들도 그림으로 남기고, 그리고 또 장원급제 하면은 파티를 막 여는데 그때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노래 연주시키고, 이런 기록들도 막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 시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근현대 시기에서는 창극하고 사물놀이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좀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요. 창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판소리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음악극의 형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는 음악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향가라는 판소리를 제가 한다면은 제가 춘향이도 됐다가 목록이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막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건데, 여기서 발전을 시켜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창극이라고 해서 1인 1역, 그러니까 판소리랑 거의 모든 것이 같지만은 이제 각각 배역을 맡아서 더 연극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극단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많이 연주되진 않죠.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거의 역사를 이을 수 있다라고 말한 음악이 뭐였냐면 농악이었어요. 그래서 농악이라는 형태가 정말 전국에 특색 있게 막 남아있고 정말 복잡하게 막 남아있는데, 그것을 무대에다 올린 게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놀이는 1973년인가요? 굉장히 최근에 이제 무대에 올려진 게 첫 연주여서,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뭔가 향토적인 그런 음악들을 무대화해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되게 각광을 받았었던 게 국악계에서는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지금도 많이 실려 있고, 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또 지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사물놀이 장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대표를 하나 봤으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다시 또 연대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안 보셨던 내용들 위주로만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상고시대와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상고시대에 한번 보시면은 제천의식 때 가무를 즐겼다는 문헌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밤새 놀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제천의식이
뭐 어떤 그 농사 지을 때 막 24절기 있죠. 그런 것들이랑 좀 발맞추는 것들이 있대. 씨 뿌린 후에 무슨 축제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의 농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고구려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왕산악이 보시면은 진나라의 칠한금을 개조했다라는 말이 삼국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다른 무용청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고유한 그런 현악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따가 교과서에 또 나옵니다. 그다음 백제를 보시면은 미마지 기억나시죠? 미마지가 이제 기양무라고 하는 가면극을 일본에 전했어.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오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남조의 그런 영향을 받은 거를 또 전해주었다. 그래서 삼국시대 하면은 이제 해외와의 교류가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라는 이 삼국시대만 해도 음악 문화가 제일 조금 볼품없었어요. 가야금하고 가야금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제 가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가야금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음성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통일신라를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삼국의 음악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왔고, 뭐 나머지는 이제 보셨던 내용이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상시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전에 신라에는 기관 이름이 음성서였죠. 음성서였고 발해에도 태상시가 있어서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할 때 그런 거를 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여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이 정효공주라는 분의 묘의 고분 벽화에 그림이 있어서 이 악기들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악기 이름도 조금 낯서실 텐데 박파는 아까도 잠깐 제가 타악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도 쓰는 박 있어요. 나무 조각 몇 개를 이렇게 차라락 겹치면서 내는 그게 이제 박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비판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타는 다른 악기 이거고, 공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악기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김새는 지금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해까지는 이제 어떤 나라와 교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통일신라에서 우리나라 음악은 삼윤삼죽 박판대고다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딱 모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고려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일 중요한 거 딱 떠올려야 되는 게 그 위에 색칠된 부분 보시면은 향악, 당악, 아악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향악은 전통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그런 음악들을 쉽게 말하면 통칭하는 거고, 외래음악, 해외에서 들어온 음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런 당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에만큼은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음악을 절대 올리면 안 돼. 제사는 정말 숭고한 거야. 나라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는 음악도 아주 특별하게 했는데, 이 음악들이 들어오게 된 게 어느 시대냐면 고려시대다.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보시다 보면 외우겠지만 고려 예종 1116년 요 시기에 송나라에서 들여와서 재래의식에 사용되는데, 이 음악 자체를 통째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성아악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왜 또 대성이란 말은 뭐냐 하시겠지만, 발해에서 뭐 태상시가 있고 신라의 음성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송나라의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 이름이 대성부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은 건데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악이라고 하는 제사음악이 고려 예종 1116년대에 들어왔고, 당악은 이제 송나라의 음악인 건 맞아요. 똑같이 아악이나 당악이나 외국에서 온 음악인데 이거는 이제 제사 음악은 아니고 그냥 궁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 근데 이거 한강펜 한번 쳐볼게요. 현재까지 전해진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보어자, 낙양춘 이 두 곡이에요. 그래서 이 보어자, 낙양춘은 지금도 연주가 되는데 이때부터 명맥이 끊기지가 않았다라는 게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보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당악 스타일로, 그러니까 당악 스타일의 음악으로 들어왔는데 점점점 우리나라 스타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조선시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악을 보시면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향악을 개성했다. 자, 그럼 통일신라 시대 향악 하면은 뭐부터 떠올라야 된다? 삼윤삼죽 박판대고 그 세팅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연등의 팔관에 이런 국가행사에서 음악 연주했고, 밑에 보시면은 장구가 있어요. 자, 그럼 장구가 이거 딱 봤을 때 오늘날 장구랑 많이 다르죠.
요거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 보면 청자라고 처음에 써있죠. 그래서 고려 청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청자로 만든 장구가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이따 책 보면서 할 거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여자분들이 이제 긴 치마, 긴 소매 이런 걸로 있는 그림들 앞으로 정말 지겹게 보실 텐데요. 이게 궁중에서 춤을 추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다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송나라에서 아악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근데 정제도 들어왔어요. 춤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춤은 구분을 하자면은 아악, 당악, 향악 중에서 당악에 해당을 합니다. 제사음악은 아니고 향악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당악 옆에다가 당악, 정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궁중에서 여기들이 이렇게 춤을 이렇게 단체로 군무를 추는 이런 문화가 고려시대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조선시대로 왔는데요. 조선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명의 왕이 하나씩 꼭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세종은 정관보를 만들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악보 형태였을까?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보실 거고요. 보태평 정대엽의 향악을 만들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음악 스타일이 외국 스타일도 있는데 굳이나 우리나라 스타일로 이제 왕이 만들었다는 거는 좀 그 당시에도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의 제목이 보태평 정대엽 이렇게 2가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당악 중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2곡은 뭐였었죠? 버자, 낙양춤. 이름들이 한자라서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말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과 및 평경을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되게 어렵지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율과는 아까 전에 우리가 12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율 가지고 온 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 오보에다가 그 헤르츠 440 맞춰가지고 이제 기준을 하면은 쫙 다 맞추는 것처럼 이때는 어떤 그 관악기를 있어. 요만한 길인데 그냥 후 불면은 나는 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악기를 이제 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에게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는데 세종께서는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권위가 엄청났기 때문에 뭐 이 율관의 길이 자체를 이제 임금님의 엄지손가락 길이로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되게 중국 황제의 위엄을 또 상징하는 그런 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주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편경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건데 이거는 악기예요. 근데 이건 돌로 만든 악기인데 아무 돌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기술이 되게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만드는 피리 같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 귀중한 악기였던 거죠. 근데 한번 망가지면은 쓸 수가 없어. 중국에서 주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세종께서 이런 악기들을 만드는 기관까지 또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연, 박연하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사람이 지금도 박연을 기리면서 국악축제가 매년 열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박연은 중요한 인물이다. 아시면 되겠고요. 세종 때, 이제 세조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이 만들었던 보태평 정대엽을 조금 다듬었어. 그러니까 너무 긴 거를 좀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종묘제례학으로 채택, 여기 한번 형광펜 쳐주시고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뭐 이거 외에도 세조가 한 일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성종하면은 뭐 생각해야 된다? 악학개범. 그래서 악학개범 요 책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편경 그림이 있네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키보다 클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악기는 아니다. 그 악학개범 이제 밑에 보이시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보시면은 풍류방 음악이 이제 가곡가사 시조가 이제 성악곡. 그 다음에 영산회상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지겹게 보셨겠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영산회상 잊지 마세요.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 풍류방 기악곡의 그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산회상을 물고 뜯고 하는 게 이제 심화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런 영산회상이라는 곡을 이제 그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연주를 했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민속음악이 발달했는데 판소리, 잡가, 산조, 시나위는 다 비슷비슷한 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탄생 지역이 좀 같습니다. 어디냐면은 저기 전라도 쪽 남도 음악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진한 그런 음악들이고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판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중에 볼 거고요. 전문 소리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현대 시기에 와서는,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얘기랑 이제 그 결부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장학원이라는 말이 있죠. 장학원이 뭘 것 같으세요? 약간 때려 맞춰도 이제 국가음악기관인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신라 음성서, 그 다음에 발해 태상시 요 얘기했었고, 고려시대에 대학서, 막 그 아학서 이런 것들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장학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뀐 것도 이제 세조가 하셨는데요. 이제 장학원이라고 해서 그 음악 담당하는 기관이 계속 명맥을 잇고 있었지만, 자, 이왕직 아학부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 이게 왜 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씨 왕의 그런 직제를 가진 이제 아학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조선 왕조라는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씨네 왕가다 이렇게 붙인 것 자체가 이제 좀 낮춰서 부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왕직 아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격화됐었다가 이제 해방 이후 또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국립국악원을 개원을 하면서 또 이제 다시금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음악기관이 명맥을 잇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뒤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줄에 악기의 계량 여기 한번 형광펜 쳐주시고요. 이제 악기가 우리나라 악기가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거무고 가야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려시대 때 뭐 피리, 해금, 장구 이런 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깁니다. 근데 이렇게 개화기, 근대기를 겪으면서 서양 악기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악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서양 음악과 같이 뭐 퓨전이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게 막 많이 시도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다가 지금 다 그냥 안 하게 되는 거는 일단은 음량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악기들은 이제 풍류방에서 이제 즐기기 위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일단 소리가 엄청 크면은 모여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작고 또 그런 울림들이 잔잔한 이런 악기들인데 서양 악기들은 볼륨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대에 이 악기들을 올렸을 때도 제일 큰 문제로 삼는 것이 소리가 작다. 그래서 일일이 마이크를 대자니 음향적인 그런 게 또 들어가는 거랑 생 어쿠스틱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량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원형이 지금 몇백 년일 동안 지켜져 왔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계량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국악계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12현이에요. 그래서 12줄짜리로 거의 1000년 이상 지내왔는데 이제 12개 줄만으로는 이제 서양 음악 같은 거 연주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25현으로 계량.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냐면 이능시험에서도 이렇게 악기의 계량에 대한 얘기가 정말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아쟁 같은 거, 뭐 음량을 크게 하고 음역을 넓히기 위해서 아쟁이 어떻게 계량됐냐 이거 쓰는 게 이제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악기의 계량이라는 게 최근에 있어서 국악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보면 조금 지겨우니까 저희가 각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4쪽에 그 한국음악사 전체에 대한 문제들이 제가 지금 좀 났어요. 그 중에서 2번만 지금 한번 풀어보실게요. 2번만. 일단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향악당학 아학하면은 바로 고려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간보, 오음약보는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정간보는 세종께서 만들었으니까 조선 전기. 그다음 최초의 전문 음악기관 음성서 하면은 이제 신라니까 이제 통일 이전에 신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라고 보셔야 되겠고 불교 음악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의 법흥왕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제 남북국 시대다. 풍류 음악이 성행했다. 풍류방이라는 것 자체가 양반들의 그런 사랑방 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은 항상 조선 중기 이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고 향가라고 하면 이제 통일신라니까 남북국. 그래서 이건 조금 모르실 수 있고요. 연등의 팔관에 불교 행사 음악 하는 순간 고려. 그 다음에 악학계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종이니까 조선 전기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 궁중 음악이 왜 축소됐다고 했었죠? 그 양난을 거치면서 이제 궁중 자체가 이제 뒤숭숭해지니까 이건 후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3연 3죽으로 악기 정비. 이거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3연 3죽은 어느 나라에 대한 기록이다? 통일신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통일신라니까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음악기관 태상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발해니까 남북국.
그다음에 일본에 가연극을 전했다. 이게 뭐라고 아까 봤었냐면 미마지가 이제 오나라에서 온 기약물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일본에다가 가연극을 전한 게 백제니까 이제 삼국시대에. 그다음 재래의식에 사용하는 악, 이 송나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고려 예종 1116년이라고 했었고, 이게 이제 그 고유명사 뭐라고 했었죠? 대성아악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까 전에 그 8개 그 금속사주 포토 형목 8개 재료로 악기 구분하고 막 그런 것도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악이란 이래야 한다. 제사음악에는 악기도 이렇게 재료를 막 다 따져야 되고 막 음악도 막 음양 오행을 따지고 악기를 어디다 놓는 것도 막 다 지키고 이런 식의 까다로운 것들이 이제 아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사실 지금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 아악이 조금 과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악에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제 흥미가 있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당학의 향악화라고 하면은 왜 조선 후기냐면은 이제 당학 자체가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는 고려시대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기는 한데 이 향악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곡이 당학이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게 2개 뭐라 그랬었죠? 도태표? 아니 보어자 낙양충 2곡이잖아요. 얘네들이 당학의 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조선 후기에 풍류방 악곡에 이제 그려진 거 보니까 향악화가 막 됐어. 그래서 원래는 중국 음악이었는데 갑자기 막 검은고로 연주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향악화가 된 거가 조선 후기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에 다 맞추셨으면 좀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다행이네.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음악사 흐름 요거 이제 7쪽으로 다시 와서요. 우리 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사가 심화반 가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 교과서반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림들이 좀 나와서 교과서 보면 좋은데 여기 삼국시대에 안악 제3호분에 나타난 고구려 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너무너무 그림이 흐리지만 나중에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무슨 그림인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4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렇게 앉아서 무릎에다가 길다란 어떤 현악기를 놓고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 기타 같은 계통의 들고서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쭉 뻗은 관악기를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악기는 들고 있지 않은데 다리가 이렇게 X자로 꼬여 있고 손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게 어느 나라 춤인가 봤더니 서역,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동 쪽 거기에 춤이랑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있고. 자, 그러면은 중국의 북방이랑 교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가 지금 중동이잖아요. 이 서역까지 교류를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안악상호분의 춤추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동 쪽을 이제 서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길이 쉽게 말하면 실크로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악3호분에 이런 벽화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여기 교과서에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안악3호분에는 그 당시에 행진 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도 이제 임금님이 어디 가면은 앞뒤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연주하는 행악이라는 전통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산하기 검은고 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학로 요것도 한번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백제 금동 대학로는 90년대에 발굴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정말 완벽하리만큼 그러니까 정말 기적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이게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학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나라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이제 우리 피라미드 같은 것도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 금동대학로도 너무 정교해서 사실은 지금도 만들기 힘든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 때 그 향로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제사를 지냈을 때 이 향로를 사용했을 것인데 거기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 흐리게 나와 있지만 대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완함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발해에서 정효공주 모에 박판하고
비파하고 완함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완함이라고 하는 악기는 이제 기타 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월금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연주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사랑 많이 받았던 그 아카케범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완함이라는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정확히 무슨 악기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 밑에 납작한 거는 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가 납작하고 밑에가 둥그런 이런 북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북이 도대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신에 그냥 타악기구나,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딱 봤을 때도 관악기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으로 부는 관악기다. 그래서 관악기류의 악기, 이런 식의 부는 악기를 다 적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적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길쭉한 거는 이제 사람이 앉아서 타고 있는 현악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현악기, 이거 현악기를 한자로 보통 금이라고 얘기해요. 가야금. 그리고 검은고도 한자로 하면은 현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 옆에 이렇게 생긴 거는 그 펜플룻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관을 모아놓은 거여서 후 불면은 되는 건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대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라고 하는 악기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악기들을 봤을 때 실제로 막 백제 사람들이 이 5개 악기만 가지고 막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사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물에서 이런 악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알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특히 백제는 음악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유물에서 악기가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르게 가야금과 그 음악.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원래는 가야금이 가야에서 가실왕이 만들었거든요. 왕이 만든 악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가야가 신라에 의해 망할 때 이제 우르기라고 하는 악사가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이제 귀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망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국이 갑자기 그 자기네 나라 전통 악기를 들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왕이 그 악기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했더니 신하들은 막 망한 나라의 음악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때도 그렇게 약간 꼰대스러운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 그 왕께서는 이제 우르겐테 명에서 우리나라를 주제로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국에다가 가야금을 이제 보급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북국 시대에 이제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융합했다, 뭐 검은고가 대중화 이런 말이 있는데 검은고의 대중화는 이제 나중에 계보가 이제 적혀져 있어서 살짝 보실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검은고가 원래 어느 나라 악기였죠? 고구려 악기였는데 이제 통일한 입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 악기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막 자연스럽게 막 문화가 퍼져나가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일단은 귀한 악기니까 이제 나라의 보물 창고 같은 데다가 검은고를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 전승은 거의 끊길 뻔했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사람들을 딱 지명을 해서 야 너네가 검은고 제대로 배워, 너네가 제대로 전승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옥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전해지면서 점차 민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고가 대중화되었다. 그래서 이때 대중화된 게 거의 이제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현삼죽. 자, 아까 전에 삼현내에 이제 악기가 뭐가 있다 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당악기가 유입됐다. 자, 요거 한번 별표를 쳐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남북 시대까지는 이제 악기 위주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당악기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써놓을게요. 피리, 해금, 장구.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아주 핵심적인 악기들 이게 당악기로서 이제 유입이 이때 막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건 또 외우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에서 온 거를 이제 우리나라화 해가지고 이제 잘 흡수하는 그런 경향들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서 계속 있고 정효공주 무덤에 아까 어떤 악기가 있다고 했었죠? 박판, 그 다음에 완함, 비파 이렇게 3가지 악기가 정효공주 무덤에 들어가 있고요. 바르간을 통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뭐 금나라 막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해악을 이제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패가 이제 성행했다. 범패는 불교 음악.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저희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고려시대 와서 자 당악과 대성악이 유입을 했어. 자, 그럼 기존에는 무슨 악이 있었죠?
향악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향악까지 해서 이 3체제로 가게 되는 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산별곡, 서경별곡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별곡체의 노래들이 이제 고려시대의 음악으로 이때 유행을 했는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조선시대 나라를 세우고 나서 궁중에서 음악을 만들 때 이 별곡들을 가지고 와서 가사만 바꿔서 궁중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고려 가요가 이어지게 돼요, 조선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궁중에서 추는 이제 군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무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 조선 전기에 와서는 이제 악보를, 그러니까 기보를 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냈고, 오음약보라는 게 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둘 다 기보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공통적으로 누가 만들었다 했죠? 세종께서 만드셨는데, 이런 곡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냥 신악, 새로운 악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냥 신악이라고 부르면 괜히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정도고요. 아악을 정비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대성아악이 고려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악이 들어왔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연주를, 그러니까 아예 없던 음악을 새로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음악도 새로운 거고, 악기도 새로운 거고, 그쵸? 그럼 그 악기의 연주 방법도 새로운 거고, 이게 어떤 제사에 수반되는 거라면 그런 의식 절차 같은 것도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남의 나라 거를 이제 배워서 온 건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씩 다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변한 게 절도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기도 망가지고, 또 이제 악공이 하다가 뭐 어디 도망가고 이러면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규칙상으로는 이러한 악기가 딱 세팅이 되어서 제사를 올리는 게 원칙인데, 그게 다 막 깨져버린 거야. 언제 깨졌냐? 이것도 항상 나라가 망할 때. 고려 말에 되게 나라가 흉흉했잖아요. 그때 정말 이제 엉망이 됐습니다. 제사 음악인데 진짜 별거 음악 다 연주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제사 음악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조선이 건국을 한 입장에선 어때요? 이제 나라의 권위를 세우려면은 우리 선 왕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악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중국에 요청도 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악기도 만들고 유관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다. 그 세종 전에는 정종, 태종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나라를 이제 막 세웠으니까 이제 음악에는 아직 신경을 많이 못 썼어. 그래서 별일이 없었고, 이제 세종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열었다 보시면 되겠고, 종묘제례악의 기틀 마련 이렇게 써 있는데, 종묘제례 악곡이 크게 지금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곡을 저희가 위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보태평, 정대업, 그리고 하나 더 진찬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이 3개의 곡을 이제 보태평, 정대업이란 2곡을 누가 만들었다? 세종이 만들었는데,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한 거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세조.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악학개범은 누구 왕 때? 성종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궁중음악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풍류방 민소각, 또 다양한 연주 형태, 이런 얘기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연표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못 봤던 것만 볼게요. 자, 신라의 처용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용무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처용무는 지금도 연주를 하는 춤 중에 하나예요. 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처용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아마 어릴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잠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었나 그랬는데,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아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불 밑으로 발이 4개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처용이란 분이 너무나 너그러운 나머지 이제 그냥 허허하면서 뒤돌았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이불 속에 있었던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이 처용, 당신의 그 너그러움에 내가 감탄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용의 얼굴을 이제 그려놓으면 약간 부적처럼 이제 귀신을 쫓는, 그래서 이제 처용무 하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는 행사에 항상 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궁중에서도 썼는데, 궁중에서 쓸 때는 그거를
나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래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또 최근에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는데요. 서용문은 이제 그 설화 자체는 이제 민간인의 얘기였지만 궁중에서 이거 서용을 계속 기리면서 춤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제 궁중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이 탈을 쓰고 있는데 이 탈의 그림이 아까 깨보에도 있지만 이 탈은 흑인 얼굴이에요. 흑인 얼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도 지금 서역에 중동이랑 많이 교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전에 춤추는 그림이 이제 그 안악사모분에 있었잖아요, 벽화로. 근데 이 서용도 그 생김새 묘사된 거를 보면은 얼굴이 되게 검고 귀에 막 귀골이 막 링으로 된 거 하고 있고 막 눈이 막 붉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같은 인종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국제적인 그런 면도 가지고 있고요. 신라를 보면은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자, 여기 통일신라도 이제 모르시는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쭉 볼게요. 다 아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3, 14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 정관보 창업 밑에 보면은 박연이 아학을 정리했다. 그래서 아까 아학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고유라 말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악기 제작을 왜 써놨냐? 악기 만든 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편종, 편경 이 악기들은 정말 궁중에만 있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은 제사에 쓰라고 이제 처음에 고려해서 넘어온 악기들인데 얘네가 거의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아학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종, 편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악기 배우실 때 또 하겠지만은 되게 대표적인 악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넘어가 보고, 16세기 보시면은 흐리지만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악보예요. 근데 이제 그냥 궁중에서 만든 악보가 아니라 그 선비들이 만든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칭해서 그냥 고악보, 그냥 옛날 악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선조 때 금합자보라고 하는 악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광해군 때 양금신보라는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악보들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개의 이름부터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합자보는 왜 중요하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악보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고악보다. 자, 그러면 악보라고 하면은 누가 보고서 연주를 하라라는 것인데 어떤 악기의 악보일까요? 이거는 검은고예요. 선비들이 이제 그 악보를 만들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검은고 위주로 했다. 그래서 금합자보, 양금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오래된 고악보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여민락이라고 하는 악곡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세종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궁중음악이에요? 아니면은 궁중 밖의 음악이에요. 궁중 안의 음악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금합자보에 여민락이 수록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궁중 음악으로 시작을 했었던 여민락이 이때 이미 민간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민락은 지금까지도 연주가 많이 되는데 궁중에서의 그 여민락 전통도 그거대로 가고 민간 풍류방에서 가는 여민락은 또 걔네대로 또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저희가 나중에 심화반 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보시면은 양금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양자가 서양할 때 양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온 금이다. 금은 우리가 아까 뭘 가리킨다고 했냐면은 현악기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눕혀놓는 이런 악기들을 이제 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줄이 철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덜시머라고 하는 그 서양 악기 아시나요? 덜시머라는 악기가 그 약간 챈발로의 그 더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양금이랑. 그래서 지금 이 양금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때 17세기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접어들었을 때인데요. 이때 들어와서는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풍류방 음악으로 악기로 세팅되는 그런 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피리, 해금, 장구도 외국에서 왔지만 지금 국악기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양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 풍류방 악기로 세팅이 됐다. 아까 당악의 향악화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악곡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악곡이 2개밖에 없는데 보어자, 나경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향악화가 된 거는 보어자다. 보어자 나중에 우리 만날 거니까 미리 알아놓고 그 다음에 대학 후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대학 후보 역시 이제 국가에서 편찬한
고악보예요. 근데 고악보의 대부분은 사실은 선비들이 만든 거고요. 이 고악보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몇 안 되는 악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학보고 이제 나중에 아시면 되겠고, 이제 경모궁 악기 완성. 이런 말은 조금 이건 조금 지금 과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경모궁은 뭐냐면은 이제 사도세자를 기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사도세자의 그 후대에서 이제 제사를 이제 만들면서 그 제사 음악을 이제 원래 있던 제례악에서 조금 바꿔서 만들었어. 근데 그때 잠깐 쓰였고 그 다음에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세기에 이제 풍류음악 발달하면서 대표곡으로 지금 영산해상을 얘기하고 있고, 청구영원, 해동가요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카테고리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가사집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악보는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가곡 가사, 시조 이런 것들을 이제 양반들이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적혀져 있는 게 청구영원, 해동가요. 그래서 얘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뜻 자체도 뭐 별거 아닌데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이제 가곡 원류도 마찬가지. 19세기 가곡 원류도 똑같이 가곡집이에요. 가사집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조선 전학 전습소, 이거는 민간 국악 교육 단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근현대 특유의 그 부담감 있잖아요. 막 단체 이름 되게 많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음악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학 전습소 정도 이제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약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군악대 설치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군대에 음악이 수반되는 거는 전 세계 공통, 그리고 시대 불문이에요. 그쵸? 어느 나라를 봐도 군대에는 뭐 뿔필이라든지 북이라든지 뭔가 알려주는 용도의 음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군영에서 쓰는 음악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악대는 이제 서양식이라고 써주세요. 서양식 군악대를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트럼펫, 트럼본, 뭐 튜바, 뭐 이런 드럼, 이렇게 그 군악대 있잖아요. 관악기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에서 에케르트라는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가르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해산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가서 또 제대로 이제 관악기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국악 사상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악기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쪽이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뼈피리가 이제 가장 오래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 가야금이 이제 뭐 누가 먼저도 할 거 없이 약간 그 즈음에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악기들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조선 전기의 편종 편경이 있잖아요. 아까 편종 편경이 아악, 당악, 향악 중에 어떤 음악을 대표한다고 했죠? 아악을 대표하는 악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악이 들어온 거는 조선 전기가 아니야. 아악이 들어온 건 언제죠? 고려 예종 때인 건데, 조선 전기에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거를 자주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뭐 주종소를 설치하고 악기도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종께서 악기를 제작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써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단소는 역사가 오래된 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나라 들어왔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언제부턴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제일 오래 잡아봤자 조선 후기다. 그리고 여기 산조가야금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산조가야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산조라는 그 장르가 민속 장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판소리가 전문 예인이 했다라는 것처럼 산조라는 것도 전문가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양반들의 그 가야금은 띵, 띵, 띠딩 막 요 정도다 라면은 산조는 막 날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데, 이제 빨리빨리 그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야금을 조금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악기 개량의 시초는 바로 이 산조 가야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양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25현금까지도 갔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너무 좀 오래 했는데요. 저희 잠깐 쉬실 건데요. 아까 전에 문제 2번 풀었잖아요. 1번, 3번 푸시고 저희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